그러면 이제 3부 사회를 맡아주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원영 상임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혹시라도 유튜브 상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유튜브 창에 있는 댓글창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회자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상임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맡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행사의 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기념 전시시설 민주화운동 기술 현황 조사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 최종 보고서 전에 오늘의 토론회에서 기술 현황 분석에 대한 그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발표에는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시기도 합니다.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사업단의 이현주 책임연구원님 발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사업단 단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역사기념 전시시설 민주화운동 기술 현황 분석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이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국민대학교의 김영미 교수님 소개해 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님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3시 49분, 그러니까 약 3시 50분인데요. 5시까지 끝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한 4시 15분에서 20분 사이, 요 사이 25분 내지 30분 정도 발표를 듣고요.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을 각각 한 7분 내지 8분, 그래서 약 두 분 합해서 한 15분 정도 토론을 들으면, 그러면 4시 35분에서 40분 정도까지 토론이 끝나고요. 나머지 20분 내지 25분의 시간 동안 질의응답과 다시 발표해 주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지금 3시 50분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전국 역사기념 전시시설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술자료 수집 분석 현황 파악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기술 내용의 오류 및 민주화운동 관련 노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두 번째, 그리고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보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교육 콘텐츠 확보를 세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관련된 선행조사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과 묘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과서 내용 오류 시정 작업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건 바로 그 교과서 내용 오류 시정 작업이었는데요.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을 표기한 내용을 발굴해서 2021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조사 사업에서도 여전히 전시시설에서 6.29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 연구팀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어떻게 민주화운동 관련된 전시시설로 찾아내고 또 이것들을 목록할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주화운동의 법률적 정의와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던 법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두 법은 시간적 기점이 좀 다릅니다. 사업회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를 잡고 있고요. 민보상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운동의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보상법이 그 이전에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이전의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4.19 혁명에 관련된 그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 대한 정의, 시간적 기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사업회법에 저희가 근거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저희가 범주를 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선정에서 사실은 그럼 어떤 행위자들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거의 의미를 따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보상법 시행령에 항거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국가 권력에 항거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유에 의하여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의의는 국가 권력의 통치에 맞선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항거를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고요. 하지만 국가 권력과 관계없는 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은 민주화운동 개념의 확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이 명확한 어떤 보상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또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법률에 명시된 민주화운동들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유거, 3.15 의거, 4.19 혁명, 6.3 한일 반대운동, 삼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더불어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항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법에 명시된 사건만을 다룬 건 아닙니다. 더 이걸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최대주의 관점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외에도 그래서 1950년대 이승만 독재 항거한 반독재 운동, 19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 집회 등을 모두 민주화운동의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시시설의 범위는 저희가 실내 전시공간이 있는 전시시설 또 조사가 진행된 2022년 현재 개관 운영 중인 전시시설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휴관 개관을 준비 중인 전시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꼭 실려야 되는 남영동 대궁분실의 박종철 전시실이 현재 민주인권 기념관 조성 공사로 인해서 휴관 중이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문헌 조사, 온라인 검색, 그리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1차 조사 대상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접근했던 공식적인 문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입니다. 이 총람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는 전국의 국공립 그리고 사립 박물관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수천 건의 그런 전시시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는 전시시설을 총 16건을 여기서 목록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사건, 민주화운동 인물에 대한 온라인 검색을 진행했고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관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올레 기획자와 지역별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단체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았고요. 전시시설 담당자들과 사전 면담, 전화 면담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기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저희가 일관성 있는 전국 차원의 분석 자료 생산을 위해서 조사 표준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실려 있는
조사 표를 보시면 전시시설 규범 현황, 민주화운동 기술 현황, 조사자 의견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의 균질한 조사 활동 및 결과물들을 도출을 위해서 전시시설 현황 조사 매뉴얼도 제작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지 조사에서는 동선도 관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대상 전시 시설을 지역별로 묶어서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자료 수집, 담당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 결과 입력 및 분석 작업을 했고요. 추가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및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지 조사 시 누락된 전시 시설을 추천받아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조사 대상 포함의 타당성 그리고 조사 내용 분석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3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권역 및 지역으로 분류했고요. 권역은 4개 권역을 분류했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권, 호남, 제주권, 영남권. 지역은 17개 광역 자치단체별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성격별 분류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 사건별 분류로 진행했습니다. 전시시설 성격별 분류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전시시설 분포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던 대상이 되었던 전시시설은 80곳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이 31곳으로 제일 많고요. 강원 충청권이 8곳, 호남 제주권 19곳, 영남권 22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원과 제주는 각각 3곳과 2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인근 권역과 묶어서 강원 충청권, 호남 제주권을 분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전시 시설의 현장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천의 민주화운동 기념관입니다. 전경 사진 옆에 상단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지하 1층에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인데요. 당시에 열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술 작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2 사진은 1층에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에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 역사관입니다. 저희 70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나라 그 노동 인권과 그 민주화 운동에 종교계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관입니다. 연표와 구성되어 있고요. 노동 인권에 관련된 기술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영등포 산업선교회 같은 그 전시 공간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도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은 게 대통령 기록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 민주화운동 기념 전시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통령 기록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대통령제 변천회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제 변천 과정을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오른쪽 우측 사진을 보시면 1987이라고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직선제를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까지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관련된 또 하나 저희가 조사한 데는 청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남대 같은 경우에 저희 포함한 이유는 그 공간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곳은 그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 공간도 비슷하게 어떤 선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 관점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에는 지학순 주교 기념관입니다. 그 천주교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 지학순 주교의 생애를 쭉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이 어떻게 이제 유신 반대 활동부터 어떤 사회 활동을 했는지를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전일 빌딩 이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일 빌딩에 이사오란 숫자가 왜 붙었는지 다 아시나요? 이 전일 빌딩을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가해진 빌딩이죠. 그래서 맨 아래쪽 좌측 사진을 보시면 작은 점들이 있는데 저게 헬기에서 이제 쏜 탄흔입니다. 탄흔. 저 탄흔의 숫자가 245개라서 전일 빌딩 이사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은 주로 이제 헬기 사격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전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이 건물이 1980년 당시 전남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많이 입주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3층에 가시면 언론 자유에 관련된 그리고 80년 당시 얼마나 언론들이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는가에 대한 그런 전시 내용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다고 저희 조사팀에서 생각했던 곳은 바로 조선대학교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서라기보다는 역사관에 가면 학원 민주화의 과정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은 다른 많은 이제 전시관에서 보면 경찰 박물관 여러 이런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 자신들의 과거의 과거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또는 반성의 자세로 기술해 놓은 곳은 없거든요. 근데 조선대학교 역사관에서는 그 학원 민주화의 과정, 발생의 원인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상치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학교에 있는 역사관이라 저희가 규모가 진짜 작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쟁 기념관인데요. 여기 민주화 운동 전반에 걸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감옥, 그러니까 우리 지난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고난의 상징이었죠. 감옥이 이제 전시되어 있고 감옥 시설이 전시되어 있고요. 특히 촛불혁명까지도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반적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루는 공간들을 봤을 때 촛불까지 다루는 곳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항쟁 기념관을 합해서 전부 이제 3곳이었습니다. 민주항쟁 기념관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경남 창원에 있는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창원은 3.15 의거에 관련된 그 기념 전시시설 5개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지역에 3.15 의거가 그러니까 일상 속에 참 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정신화되고 지역의 자부심으로 이게 잘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긴 보통 이제 되게 보통의 큰 박물관들은 기념관이나 박물관들은 전체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구체적으로 누가 시위에 참여했는지 이 민주화운동 당시 3.15 의거 당시에 많은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전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전시 시설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이 가장 많고요. 광주가 좀 13개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 조금 이제 분포가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충남에는 민주운동 관련 전시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밝혀냈습니다. 좀 충남에도 이제 많은 이런 기념 전시 시설이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전시 시설 성격별 분포를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전용 전시 시설이 17군데 있었고요. 민주화운동 인물에 관련된 전시 시설이 18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부분 전시 시설이 28곳, 대통령 전시 시설 10곳, 기타 전시 시설이 7곳이었습니다. 전시시설 성격별 분포를 저희가 이렇게 나눈 기준은 민주화운동 전용 전시시설은 전시공간 전체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룬 전시시설 그리고 단일 민주화운동 기념 전시시설을 기준으로 했고요. 민주화운동 인물 전시시설은 민주화운동 인물 출생지, 거주지, 주요 활동 지역이 골고루 조성이 돼 있었는데 전국에 이제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운동 부분 전시 시설은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곳이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이 박물관 등 전시 시설에서 현대사 전시 중 일부 공간에 민주운동 전시 및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따로 분류한 게 대통령 기념 전시 시설인데요. 특정 대통령 기념 전시 시설도 있었고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제 속의 전시 시설이 있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청남대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념 대통령 전시관입니다. 민주운동 관련 기술이 존재하거나 존재해야 마땅한 대통령 전시 시설을 조사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전시 시설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저희가 조사를 했냐면 박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가해자잖아요. 재임 시절 국민의 민주적 어떤 기본권 또 민주운동 억압이라는 그런 가해 행위를 했거든요. 이랬을 때 전시 시설의 일정 공간에 정치사적 관점 그리고 민주운동 억압 사실이 정치사적 관점에서 민주운동 억압 사실이 정말 전시 기술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경제 개발 등 취장만이 전시돼 있고요. 정책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은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을 따와서 전시했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권, 민주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사회의 불의를 절차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감정으로 시정해 보겠다는 조급성은 또 새로운 불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근데 다음 말이 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 전시 공간이라는 거는 오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어떤 역사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시 공간이건 공공의 공간이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공간에도 저희가 어떤 민주운동 관련된 기술 내용에 대해서 마땅히 실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시정을 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폭력 평화운동 기타 전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운동 국가폭력 평화운동 기타들은 그 진행 과정이 바로 민주화운동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시시설의 성격별 분류 목록을 좀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이 심했던 거는 어떻게 분류할 건가였어요. 지역별로 분류할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걸 할 건가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성격별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보고서의 목차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운동 전용 시설들을 맨 처음에 저희가 일부에 실었고요. 그다음에 민주운동 인물 전시 시설들을 2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민주운동 부분 전시 시설, 4부에는 대통령 기념 전시 시설, 5부에 국가폭력 평화운동 기타 전시 시설 이렇게 목록화 작업을 했습니다. 권역별 전시 시설의 성격별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31곳인데요. 부분 전시 시설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골고루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강원 충청권은 인물 전시 시설이 좀 많았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전시 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호남 제주권의 전시 시설은 전용 전시 시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18의 발원지기도 해서 가장 나타나는 분포도입니다. 영남권에서는 부분 전시 시설이 가장 많았고요. 기타 전시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운동에 대한 전시 시설이 없는 거죠. 사건별 전시 시설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민주운동 전용 전시 시설을 저희가 이제 분류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이곳은 사건별을 기술 현황을 살펴보는 게 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7곳을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민주운동 역사 전용 전시시설은 민주운동 2002 민주운동 기념관,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생활 전시관,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지 기념관 3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28과 315를 419로 묶을 경우 4.19 혁명 전시시설은 8곳을 짓게 됐고요. 60 민주항쟁 전용 전시시설이 없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영동 대공부실에 있는 박종철 전시실이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휴관 중이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한열 기념관은 인물 전시 시설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60민주항쟁 전용 전시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박정철 열사가 고문시사당의 장소여서 또 60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남영동 대공분실 앞으로 건립될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주요 민주운동 사건별 전시자 기술 현황을 보면 4.19 혁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도 많았고요. 그 각도 부문 운동들이 이렇게 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운동 역사 전시설은 명록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문운동 전시시설들이 노동운동 전시시설이 8곳이 있었고요. 종교계 민주운동 전시시설이 4곳이 있었고 학원민주운동 전시시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조선대학교 역사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문운동에서 저희도 이제 조사팀에서 논의한 게 뭐였냐면 부문운동의 전시설이 부문운동의 역량을 좀 나타내는 지표일까? 이런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운동과 다른 빈민운동에 관련된 전용 전시시설이 부분운동 전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쩌면 목록에서 누락한 수도 있었고요. 또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규모가 작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이 좀 부문운동에 대한 전시시설 좀 많이 좀 다양하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 집회 전시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요. 3곳이었는데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생활관, 부산 민주공원 민주항쟁 기념관, 5.18 자유공원 3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개관 예정인 민주운동 전시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현재 운영 중인 시설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건물이 착공 또는 준공되어서 개관 예정이 확실한 그런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관악구에 박정철 센터가 2024년 4월 개관 예정인데요. 관악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24년 민주인권 기념관이 개관 예정돼 있는데 행안부와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24년 2월 백기환 기념관이 개관 예정인데요. 백기환 노나매기 재단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매양리 평화기념관이 2024년 개관 예정이고요. 화성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2024년 8월 윤상원 민주커뮤니센터가 개관 준비 중인데요. 광산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023년 6월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개관될 예정인데요. 부산시 중구청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2024년 창원 민주주의 전당이 이제 건립 예정인데요. 이것 역시 창원시에서 개관을 준비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기념 시설들을 건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현황을 분석하면서 민주운동 기술 오류 및 누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운동 관련 부적절한 용어 사용의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용어 사용인데요. 서울에서는 국회박물관 그리고 신문박물관 2곳에 사용하고 있었고요. 청주에서는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대구에서는 노사평화의 전당, 광주에서는 윤상원 생가에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87년 이후에 독재 정권의 어떤 민주화 결단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칭송하면서 사용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 교과서 공공기관의 6.19 선언의 잘못된 표현 작업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까 국교과서 모니터링 섹션 1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운동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혼용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실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는 처음에 이 용어 사용이 그러면 정리하고 어떤 명칭이 옳은가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나를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조사팀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는 사용 양상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계에 제안하는 걸 우리의 과제로 하자. 여기까지 우리의 과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때는 국가기념일 명칭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4.19 혁명에 대해서는 전시시설에서 4.19 혁명, 4.19 민주혁명, 4월 혁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중항쟁, 5.18 항쟁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0 민주항쟁에 있어서는 60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 등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민주운동 전시시설에서도 명칭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민주운동 기념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60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생활 전시관에서도 60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운동의 기술이 부실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전시시설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중심 역사를 전시 기술하고 있고요. 4.19 혁명에서 60 민주항쟁까지 민주운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의 정책 억압과 시대성을 상대세 기술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 민주운동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운동 내용으로는 야당과 학생, 지식인들이 유신 반동을 벌였다라는 기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저희가 볼 수는 있는데 거기서 그 흐름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역사의 주체로 그러니까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단을 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 국립박물관인데요. 경제사, 생활사 차원의 서울의 역사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 접근이 부재해서요. 서울의 역사 형성이 정말 중요한 주기인 민주운동이 전체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 경찰박물관 같은 경우는 과거 부정적 측면을 교훈 삼아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민주인권 경찰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주인권 4명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거 경찰의 부정적 측면이 전시되거나 기술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 시절 민주인사 고문을 자행했던 것이나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중립화와 경찰의 어떤 그 민주화, 이것이 굉장히 경찰 역사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뤄낸 동력은 민주운동이잖아요. 경찰 내부의 운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경찰 내부의 어떤 의지로 그것이 이제 추진되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같이 시정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라 생각했던 부분은 국회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전시 기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 관계 중심의 역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국회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6.29 민주화 선언의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 시절에서 독재 시절에 사용했던 용어인 학원 소요, 노사 분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저희가 문제 생각했던 건 이 국회 박물관이 2022년
네, 리모델링 2020년 4월에 재개관한 거죠. 최근에 기술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래서 가장 문제가 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이후에 권역 및 지역별 전시살 목록들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에서 확보한 전시 시설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고요. 또 우리 보고서가 그 현장 체험과 탐방 학습의 자료, 민주시민 교육의 자료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셨던 이현주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는 김영미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아주 전국에 걸쳐서 있는 전시 시설의 현황을 다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면담까지 진행을 해서 그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집결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헌신적인 자세가 없으면 이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표는 간단하게 하셨지만 보고서 분량이 6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요. A4지로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토론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인상적인 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된 지자체와 관련된 그 사건들을 기념공원이나 기념관으로 조성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역사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역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기념 시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호기심과 그다음에 친숙함 그런 것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연도에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내면화 시키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각처에 있는 교육시설들이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전시관들이 지역에 일어난 사건과 결부되어서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지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쉽게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5.18과 관련해서는 다 전라도 광주 지역 쪽으로 5.18 시설이 다가 있고요. 2.28은 대구에서만 있고 그다음에 3.15는 마산에서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또 3.8 민주화 이거는 대전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시관들이 지역과 연계된 부분에서만 건립이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보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한다면 인권,
희생, 헌신, 그다음에 연대, 공동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념인데 그 지역을 벗어난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 교육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게 4.19의 원조인가, 어떤 사건이 4.19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역 간의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찾기식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체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분쟁이나 갈등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지역주의, 지역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기술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는요,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민주적인 그러한 개념 규정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에 대해서 명칭을 규정하지 못하고 백비를 세운 것처럼요.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해석은 다양한 지금 관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시관에서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저는 더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고요. 너무 하나의 어떤 일관된 명칭으로서 계몽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민주화 운동을 덜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개념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 것이 왜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선 저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작은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재된 명칭을 통일하려는 그 노력은 저는 조금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보고서의 이제 기술 현황 부분에서 부실 기술 문제와 민주화 운동이 누락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이제 부실이 그 사례로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경찰박물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국회 박물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서울역사박물관을 가서 보면서 왜 이게 근현대사는 없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부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현대사 부분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제 부실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건립 당시부터 그 지향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들이 있었던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시에 있어서 부실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부실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도 박물관 전시 컨텐츠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그 박물관에 어떤 효과적으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특정 주제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제한된 공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실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일예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예를 드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실의 기준이 무엇으로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팀에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락도 사실은 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박물관이 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박물관은 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또 어디에서 삼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시립박물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도파와 민주화라고 하는 현대사의 두 축이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된다라든지, 네,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사한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사실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결과가 박물관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 기술을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친숙하게 이제 기술이 더 발전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이제 누락되어 있고요. 국회 박물관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이 이제 부실 및 누락의 그러한 혐의가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조사팀의 역할은 아니지만 조사팀이 조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실 부분에 대해서 해당 박물관에 그 기술을 보완하거나 그 기술을 추가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 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별도로 요약하진 않고 나중에 그 발표자분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진태 상임이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작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관련한 전시시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토론문의 기초에서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에서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사건과 함께 할 때 산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역사적 사건은 사건이 있게 된 시대 상황적 배경과 함께 그 사건에 연관된 인물 등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주요 시 공간은 역사를 구성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 공간을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시 공간의 전식 기록물, 묘역, 기념 추모시설, 전시시설 등이 적극적으로 콘텐츠화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공간마다 혹은 같은 공간에서도 동일 사건에 대한 다소 다른 표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점은 김영민 선생님 토론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토론이 필요하다 보이는데요. 역사학습은 사실과 사실에 따른 개념, 명명 등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정명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당의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합의와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역사에 대한 기술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명명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5.18 관련해서 아까 그 발표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공식 명칭과 일반인들이 특히 기념 행사를 하면서는 그 명명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법률적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이고 기념 행사를 하는 이 주간에는 이제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광주 민중항쟁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회문화적 공동체 합의 과정에서 정리된 명명, 이것은 전시 시설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억과 전승은 장소성이 일차적입니다. 80여 곳의 전시 시설 중 당시 장소성과 연관된 전시 시설과 추후 설정돼 재구성된 전시 시설 구분은 기억과 전승의 공감성을 감안할 때 그 비중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전시 시설의 내용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발표자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 시설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각각 그 역사적 사건의 독자성과 전시 시설물의 장소적 구성에 대한 구분과 특이성을 관찰하는 것도 체험교육 프로그램 구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민주주의 관련 전시 시설의 독자성과 특이성의 구분과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보한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등을 산정하는 근거와 연구의 기초자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이제 질문인데요. 우선 이 전시 시설 현황 조사를 이 영역에 취지했기 때문에 제외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살아있는 기념 시설은 운영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조사 또는 조사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것과 연관해서는 아무래도 그 시설을 방문한 방문객의 그 평가, 사후 어떤 그 느낌,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전시 시설의 이를테면 이제 기술 자체를 이번에 조사하셨는데 전시 시설과 공간마다 모두 저는 그 기획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시 시설 이면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혹시 그 진행 과정, 조사 과정에서 그걸 검토하신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이 민주시민 교육 일환으로 이런 시설을 콘텐츠로서 하나의 매체로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이 대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5.18 관련한 전시 시설이 여러 곳 있는데 일반 시민이 대상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등이 구분이 좀 필요하고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전시 시설의 대상별 어떤 구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전시도 보면은 이제 상설 전시가 있고 기획 전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이 전시의 그 생애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사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시 기간의 제한성, 뭐 어떤 상시성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하시면서 이런 것도 역시 함께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진태 상임이사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지금 나온 질문을 좀 그러니까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 빼고 질문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김영미 교수님은 이 전시 시설 자체에서의 어떤 지역주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시 시설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용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다양한 해석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혹시 다양한 용어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는지를 그대로 두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실하다는 평가의 기준, 뭐 이런 건 뭐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될까? 아울러서 결국
그런 부실하다든가 누락됐다라든가 느껴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이런 점에 의견이 있으신지 크게 한 3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조진태 상임이사님 질문은 2개인 줄 알았더니 자꾸 뭐 하나만 더 해서 세 보니까 4개가 됐는데요. 먼저 기념시설의 운영 프로그램도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런 게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시시설이라든가 공간 이런 그 전시 기획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데 그런 기획 의도에 입각해서 검토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전시도 결국 누가 와서 보느냐, 즉 대상이 중요한데 대상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렇다면 대상별 구분에 따라서 어떤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있는지, 이렇게 세 번째 질문 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그럼 전시 기간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뭐 질문에 대해서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미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전시시설의 지역주의 문제는 사실 지역에 저희도 처음에 편제가 좀 되어 있다, 지역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화운동 그 관련 전시시설의 그 기술을 담당한 분들은 대부분이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시 내용이 물론 지역에 강조하곤 있으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지역의 사건들도 같이 조심스럽게 수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분량은 작습니다. 기술한 내용들은 작지만 연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15 의거 같은 경우도 4.19랑 쭉 되어 있고 부망쟁 관련된 전시설도 이후에 그것이 5.18로 연결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탐방 프로그램이 연계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서로의 전시 시설들을 서로 지역별로 전시 시설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이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용어 사용해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를 이제 학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 그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우리의 중요한 공공선의 추구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어떤 뭐 법적인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역사적 규명된 어휘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부실 기술과 누락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실 같은 경우 대표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70년대가 다른 전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80년대의 기술에 비해서 좀 양이 작았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누락 부분은 경찰박물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역사의 과오가 있다면 과와 함께 잘못된 점도 사실은 이제는 동시에 기술되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두운 역사도 같이 담재진 자기 고백할 때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누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체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전시시설 기술 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또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교과서 기술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이 교과서 내용 수정 작업을 전시 시설 기술 내용 수정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편차가 저희가 조사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굉장히 전시 시설의 역량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전시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큰 전시 시설에 역량을 지원해줄 현실적인 어떤 상설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용역을 발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또 다른 이제 과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학예사 자문하고 학예사 자문 지원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 민주화운동 관련 기술 내용을 확장하고 또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수정하려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그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운영과 전시에 관한 세부 영역의 어떤 자문위원 네트워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현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독자적 개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현태 상임이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민 교수님의 방안에서 상당히 많은 답을 조현태 이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오류를 바로잡는 일, 전시시설별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전시시설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체험형 콘텐츠로 창작하는 그러한 일들 이게 모두 정말 이후에 수반돼야 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그게 이어져야만 사실 오늘 저희의 조사 사업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시설과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 범위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시계획 의도의 검토는 있습니다. 제일 앞에 첫 번째 저희가 조사 현황표에 보면 맨 위쪽에 전시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위쪽이 두 번째 영역이네요. 두 번째 영역에 전시시설의 취지들이 이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람객 대상별 구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람객 특성들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제가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람객 특성은 저희가 조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엄격한 통계에 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소박하게 저희가 정확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관람객 특성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 기간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자 의견에 일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진행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발표자분의 답변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혹시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그럼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특별히 지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요.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아까 발표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6월을 목표로 해서 남영동의 과거 대공분실이라고 불렸던 그 공간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기념시설로 만들기 위한 것의 일환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된 내용은 저희 민주인권기념관, 즉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가 된 다양한 민주주의 기념시설에서 자신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당연히 함께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사실은 그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한 표현이었는데요. 어떤 그 선언을 이야기할 때 실제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요. 87년도에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특별 선언을 했을 때 그 특별 선언 제목에 어디에도 민자 주자 두 글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특별 선언이라고 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비록 그것이 내용에 있어서 한국이 민주화 이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했을지라도 선언의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초에 고유명사에 있지 않았던 말을 집어넣는 그 순간 무엇인가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을 하고 그러면 사실 애초에 그 선언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쟁을 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선언의 제목은 애초에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선언의 성격이 뭐냐 이건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논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구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듣다가 저는 잠시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했던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세 번째 세션 역사기념 전시시설 민주화 운동 기술 현황 조사에 대한 발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3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과 토론자분, 사회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지금 약 오후 5시까지 총 3부로 이번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다시 확인하자면 1부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됐던 제2부에서는 민주주의 관련 사회과 교과서 분석 및 서술 방향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시 35분부터 3부 전국의 역사 기념 전시 시설에 대한 민주화 운동 기술 현황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3개의 토론을 하루 종일 3부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희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종합해 보면 역사에서 일상으로 그러니까 일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산시켜 가고 그 질적 민주주의를 좀 이뤄내고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결국에는 질문들과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한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일상의 생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번 토론회를 함께 하셨다면 저희로서는 기쁠 것 같고요. 아침부터 내리 7시간을 달려온 발표회 행사였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현장의 청중 여러분과 온라인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한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교과서 기술 모니터링 종합 발표회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